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4장과 5장을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우선은 제4장은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회복사 역할이에요. 그 맵을 봐보세요. 92페이지에. 그 맵을 보면 실천 현장과 사회복사 역할인데 이 사회복사 역할은 사례관리 쪽, 우리 이제 실천론 제일 마지막에 사례관리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지금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제4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실천 현장은 93쪽 봐보세요. 좁은 의미, 그 다음 이제 넓은 의미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어쨌든 좁은 의미 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나 장소이고, 그죠? 근데 이제 넓은 의미는 거의 사회복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분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말한다. 어떻든 그런데 자, 사회복지 현장 분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조건 나오죠? 보니까. 자, 먼저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유형이 우선은 1번에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1차 현장, 2차 현장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1차 기관, 2차 기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제 주로는 이제 1차 현장, 2차 현장 이렇게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1차 기관, 2차 기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관 주체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근데 민간은 또 이윤 추구 여부에 따라서 영리냐 비영리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서 행정기관이냐 서비스 기관이냐. 즉 행정기관은 간접 서비스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은 직접 서비스 기관을 말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간접 서비스 기관이냐 그게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직접 서비스 기관이냐? 그건 이제 서비스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서비스 기관은 다시 주거 제공 여부에 따라서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먼저 1차, 2차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1차 현장은 기관의 목적, 기능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그게 1차적인 목적인 기관, 현장. 그게 바로 1차 현장, 1차 기관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그죠? 근데 거기 이제 1차 현장과 2차 현장에서는 2차 현장을 잡아버려야 돼요. 2차 현장을 외우면 돼요. 왜냐면 1차 현장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2차 현장으로 바로 가면 기관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2차적인 거, 2차적인 거. 그래서 교육, 의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그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관 운영과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또는 실천 현장이 2차 현장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예를 보니까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보호관찰소, 의료기관, 즉 병원, 종합병원, 그죠? 다.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기업 이런 것들이 다 2차 현장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2차 현장 바로 위에 보니까 동주민센터, 국민초생활부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1차 현장에다가 아니라 2차 현장이에요. 동주민센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와서 기관의 설립 주체와 재원의 조달 방식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근데 그 공공기관에 보니까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보이세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얘는 누구하고 이제 조심해야 하냐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요. 얘는 공공기관인데요. 얘와 이제 명칭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얘는 민간이에요.
알았죠? 명칭이 유사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얘들 헷갈리지 않게. 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알았죠? 그래서 거기 민간으로 가보면 94쪽 제일 위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알았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뭐냐면 시군구가 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을 합니다. 알았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민간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서 행정기관이냐 서비스 기관이냐, 행정기관이 간접 서비스 기관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서비스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기관, 간접 서비스 기관은 모두 다 뭘로 끝나요? 회자로 끝나요. 회. 그렇죠? 회로 끝나는 것들은 다 간접 서비스 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거기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죠? 다. 근데 이제 센터로 끝나는 것 중에 자원봉사센터, 주민센터는 뭐 당연히 행정기관인데 거기 이제 자원봉사센터, 얘는 행정기관이다. 즉 간접 서비스 기관이다. 반면에 서비스 기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센터만 거기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헷갈리니까 거기 보니까 지역 자활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걔들은 모두 다 직접 서비스, 즉 서비스 기관이다. 알았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반 사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다. 주거를 제공한다. 그죠? 그 예에 보면 청소년 쉼터 조심하세요. 쉼터로 끝나니까 이거 이용시설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청소년 쉼터는 이거 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공동생활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이번에 그게 나왔죠. 아동보호치료시설. 이전에도 나온 거지만 이번에 또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이용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말 그대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예에 보면 뭐 복지관도 나와 있고 쭉 보니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개정 전에 정신보건센터였거든요. 걔가. 근데 얘는 1차 현장일까요? 2차 현장일까요? 걔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걔는 2차 현장입니다. 아까 2차 현장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2차 현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걔는. 알았죠? 2차 현장에. 어떻든 이제 거기서 그건 이제 이용시설인 걸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입니다. 이제 보세요. 95쪽 봐보세요. 사회복지사 역할. 사회복지사 역할은 거기 업무 특성에 따른 역할에서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이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기술론에서 4회 때 1번, 실천론에서 12, 13회 때 2번.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기능 있잖아요. 그 표에 보니까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 기능, 체계와 연결하기, 연구조사, 그리고 체계 유지 강화, 그리고 체계 개발. 그죠? 요거하고 이 기능하고 그 표의 오른쪽에 역할 있죠. 역할에 걔를 짝 짓는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뭐 상담가, 가족치료사, 집단 사회복지 지도사, 조력자, 가능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및 교육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에 사회복지사 역할에 해당된다. 이렇게 외워야지 돼요. 만약 이걸 공부하실 거면. 알죠? 그게 짝짓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3회 때는 거기 체계와 연결하기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주요 역할에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나 이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때 사람과 다른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체계와 연결하기에 해당되는 역할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체계 유지 강화 쪽에 있는 조직 분석가를 아마 거기다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냈었을 거예요. 체계와 연결하게 거기 이제 중개자, 사례관리자, 조정자, 중재자, 옹호자. 그렇죠. 거기다가 그 조직 분석가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는데, 어떻든 만약에 이걸 공부할 거면 기능하고 역할을 짝지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 주요 역할 내용도, 직접 서비스는 뭐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죠? 연구조사, 뭐 연구조사도 뭐 내용 뭐 어렵지는 않고, 체계 유지, 강화, 체계 개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할 거면. 그래서 얘들은 3순위로 보면 됩니다. 3순위. 출제 빈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 이제 개입 수준에 따른 역할인데, 이 개입 수준에 따른 역할도 과거에 나오긴 했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는 각각 사이복지사 역할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기출표기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먼저 조력자 또는 조성자가 시험에 나왔네요. 이네이블러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케 하는 자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조성자, 조력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성자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조력자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다. 그죠?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향상시킨다. 거기 향상 동그라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무슨 역할? 조력자 역할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 조력자 역할 보면 거기에 그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이렇게 돕는 역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조력자이지만,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사례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런 문장이 나와도 그건 조력자라니까요. 알았죠?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왔다. 뭐 이렇게 뭐 도왔다.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왔다. 뭐 그러면 당연히 조력자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줬다. 그것도 조력자다. 조성자다.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 사육사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나 체류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클라이언트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자 보세요. 브로커인데, 자, 이 중개자와,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중간 쪽에 보니까 중개자와 중재자. 그죠? 이거 굉장히, 이제 이것도 구분해야 하는데, 중개자죠. 여기는 중재자이고요. 여기는 개고, 여기는 재고. 그죠? 중개자는 연계, 의뢰, 소개, 이거 나오면 다 중개자예요. 근데 중재자는 의견 차이나 갈등, 이게 나오면 중재자예요. 알았죠? 의견 차이나 갈등을 소셜 워커가, 사회복지사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조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의견 차이나 갈등이에요. 이게 사회복지사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중립적인 자세. 뭐 조정 빼고 그냥 헷갈리니까. 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먼저 중개자를 보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니까 학대받아온 아내를 쉼터에 연결했다. 그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의 식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무료 급식소를 연계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병원에 동행할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줬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했다.
근데 거기에 OX 문장 중개자라고 해놓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과 직원 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갈등, 의견 차이나 갈등한 뭐 중재자.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단어가 여기 이제 글자 하나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헷갈리겠네요.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이제 97쪽에 중재자 봐보세요. 그죠? 미디에이터. 자, 거기 보니까 나의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자원 개발을 위해 관계망 내에 조직이나 집단을 모으며 공동의 목표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의사소통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했다. 그래서 거기 틀린 문장으로 나온 거 정보자라고 해놓고 개인이나 집단의 갈등 파악과 조정 틀렸죠? 이건 누구? 중재자. 그죠? 다시 한번 평가자 해서 청소년기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개입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것도 중재자. 이해됐죠? 그죠? 중재자.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그 조정자 봐보세요. 조정자가 이제 사례관리자거든요. 조정자, 사례관리자. 자, 거기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고 다른 자원에 제공된 필수 재화와 서비스 전달을 연결하고 조정했다. 연결 조정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면 우리가 연결하면 중개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조정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조정자예요. 연결뿐만 아니라 조정까지 했다는 거. 특히 이제 이 조정자는 중복된 서비스 뭐 이렇게 나오면 조정자의 역할이에요. 중복된 서비스를 적절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연결하면서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봐보세요. 사례관리자 A는 담당 사례에 대해 방문 서비스가 중복해서 제공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내 재가 서비스 기관 모임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이제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지만 뭐 해서 급식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거의 중복적으로 그죠? 정서 지원도 중복되고 있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옹호자 봐보세요. 단순히 그냥 연결했다만을 가지고 보기에 그 중개자와 조정자를 같이 두지는 않아요. 그럼 그 둘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았죠? 이제 그냥 연계, 의뢰, 소개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중개자고 근데 이제 그 중복된 서비스를 연결해서 뭐 이런 걸 나오면 그건 이제 조정자 역할이에요. 결국은.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옹호자 봐보세요.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는 힘이 없을 때 적절하다. 어떻든 그 사회 정의를 지키고 거기 보니까 대변, 보호, 개입, 지지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나번으로 내려와서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가족의 권리를 옹호해 준다. 근데 거기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한다. 아주 중요해요. 정책적 변화를 모색한다. 자, 옹호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옹호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봐보세요. 얘 보면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죠?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걸 지켜주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관계법 개정을 제안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 법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거나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들이에요. 알았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뭐다? 옹호자다. 알았죠? 뭐 관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뭐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했다. 막 이런 거 나오면. 알았죠? 예. 자, 교사, 교육자.
우리 시험은 교육자로 나왔네요. 거기 예를 보니까 가르치는 거죠. 지식과 기술 전수. 그죠? 이제 교육 역할 연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자 맞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촉진자나 훈련가는 안 나왔죠. 거기 자문가 보세요. 자문가는 다른 직종의 전문가 또는 동료 사회복사에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계획가. 계획가로 나왔네요. 그죠? 플래너. 자, 거기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목표, 정책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역할. 그죠? 변화 과정을 기획한다.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이거든요. 기획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계획이에요. 알았죠? 플랜. 그러니까 계획가가 맞아요. 거기 계획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마지막 연구자학자가 나왔네. 연구자로 나왔네요. 연구자. 전문직 이론을 발전시키고 사회복지 실무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역할이다. 거기 이제 그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문헌 연구나 자신의 실무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개입 효과를 평가했다. 이 연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7회 때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제 5장으로 가서 자, 통합적 접근이에요. 제가 서구 역사 하면서 통합 방법론이 대두된 거 언제? 1960년대. 기억나죠? 네, 1960년대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우선은 거기 통합적 접근의 개요에서 통합적 접근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통합적 실천을 특징 있는 주요 요소, 이게 잘 나오고요. 그 통합적 접근의 주요 이론 있잖아요. 이건 인행사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환경 속의 인간, 일반 체계론, 생태 체계론. 이 세 가지가 통합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행사에서 나오지만 실천론에도 나와요. 여기서. 알았죠? 나오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복 실천의 통합적 접근 모델 있잖아요. 이게 1970년대 이제 그 통합 모델이 등장했다고 제가 그 역사에서 공부했거든요. 60년대 통합 방법론 대두됐고 1970년에 통합 모델들이 등장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 통합 모델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그 다음에 권한부여 모델. 이게 이제 다 이제 통합 모델들인데, 거기서, 자, 이제 한번,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것만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뭐, 저메인과 기타만한 생활 모델, 골드스타인의 다니엘 모델도 이제 통합 모델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103쪽에 보면, 실천의 구분 3대 방법론 나왔는데요. 그죠? 그건 그냥 3대 방법론인 건 이제 개별, 집단,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이제 3대 방법론이다. 뭐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거기 그 최근 경향 보니까 최근엔 전통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활발하게 제안하고 수정 보완 뒤어 발전해온 접근인 통합 방법론과 사례 관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례 관리도 이제 통합 방법론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통합 방법에. 근데 그 통합적 접근 방법의 개요 봐보세요. 등장 배경.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 왜 등장했죠? 통합 방법론 전이 뭐였죠? 전문직의 분화기.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 그죠? 물론 이제 다원화 단계가 그 끝에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전문직의 분화기. 방법론의 분화기. 그래서 방법론의 분화, 전통적 방법론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그래서 이제 104쪽으로 와보면 이 분화된 전통적 방법이 지닌 한계. 방법론이 이렇게 개별 사회 사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사회 사업,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조직 사업 뭐 이렇게 방법론이 나누어지게 되니까 이 분화된 전통적 방법론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복합
복합적인 문제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이 찢어진 전통적 이 방법론, 이 분화된 방법론으로는 그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니까 이 전통적 방법의 이 분화된 방법은 지나치게 지나친 분화, 전문화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 서비스의 파편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이걸 서비스의 단편성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파편화, 단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관들이 너무 세분화되게 되면 각각의 기관들이 서비스를 자기들은 잘 제공을 해요. 근데 기관 간의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고. 알았죠? 이런 걸 서비스의 파편화라고 해요. 주로는 우리가 자선조직협회 공부했지만 공급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보통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중복되고 누락된다고 했잖아요.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간의 연계가 되지 않는 거, 기관 간의 협조가 되지 않는 거, 이걸 바로 서비스의 단편성 또는 서비스의 파편화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내용들 사례관리에서도 보게 되고 행정론에서도 또 보게 되는데 어떻든 이런 서비스 파편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한 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 개인적인 문제는 그다음 이제 또는 이 집단적인 문제는 또 집단, 그다음에 지역사회적인 문제는 또 지역사회, 이렇게 다양한 기관, 다양한 사회복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화 중심의 교육훈련이 사회복지사들의 분야별 직장 이동에도 도움이 안 된다. 개별사회사업가가 집단사회사업가의 역할을 못하고 집단사회사업가는 또 개별사회사업가나 지역사회 조직가의 역할을 못하고, 그죠? 이렇게 분화되면 직장이동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니을에 보면 각각 이렇게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버리게 되면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 용어, 사용하는 어떤 사고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서로 또는 이제 개입의 과정,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용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제1장 제일 앞부분에 정리는 해놨는데 제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전공하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든 사회사업 나오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사회복지 실천에 전문직,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통합방법론의 필요성을 보니까 기존의 효과적인 방법론, 이런 전문화된 이 방법론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방법, 그걸 다 해체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알았죠? 통합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3대 방법론의 공통 기반을 찾아서 통합될수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걸 깨닫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공통 요소를 뽑아서 공통 기반을 찾아서 통합되게 만든 것이 통합방법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 통합방법론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체계 이론적 관점과 생태 체계적 관점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죠. 왜? 일반 그 체계 이론, 이론적 기반이 됐으니까요. 이 일반 체계 이론이나 그 다음에 생태 체계 이론, 우리가 인행사에서 공부했던 이 이론들은 사회복지 학자들이 만든 이론들이 아닙니다. 생물학자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통합을 시킨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거기 이제 통합방법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사례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일반화된 후에 등장한 게 아니라 통합방법론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사례관리는 이 통합방법론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되었어요. 순서가. 알았죠? 사례관리가 먼저 시작된 다음에 그 통합방법이 일반화된 게 아니라. 알았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결국 어떻든 이제 통합 시도를 이제 사회복지 내부에서 했던 통합 시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외부에서 했던 통합 시도가 나왔죠.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1929년 밀포드 웨이도 시기로 보면 전문직의 분화기에 해당되지만, 그죠? 얘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통합 내용이라고 했죠.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기 디귿에 보니까 뭐 니은은 외우지는 마세요. 바틀렛이 이제 또 1970년 출간한 사회사업 실천의 공통 기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공통된 기초를 묶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고 단일 방법의 방법론의 모델화를 시도했다. 통합 모델들이 이제 70년대 핑커스 미나의 사치, 골드스타인, 컴튼과 갤러웨이 뭐 이런 모델들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외부 통합 시도는 체계이론, 일반 체계이론, 생태 체계이론 등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통합 방법론의 이론적 틀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105쪽으로 와보세요. 그 통합적 접근 방법의 개념과 형태인데요. 개념 보니까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개발하여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그 OX 문장 보니까 전통적 접근 방법인 개별 사회 사업과 집단 사회 사업을 지역 사회 조직으로 통합한 게 아니라 개별, 집단, 지역 사회 조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개발해서 통합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한 거죠. 그죠? 3대 방법론을 개별과 집단을 지역 사회로 통합시킨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통합 방법에 세 가지 측면이 나와 있는데, 결합적 접근, 중복적 접근, 단일화 접근 있잖아요. 근데 그 디귿 있죠. 디귿 단일화 접근에다가 별표해 놓으세요. 얘가 진정한 통합이에요. 이게 통합 방법론인데, 그게 결합적 접근을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상황에 따라 전문 분화된 각종 방법을 단독 또는 복수 형태로 임기응변식으로 활용하는 거. 뭐 결합적 접근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과 지역 사회 조직가가 셋이 따로 존재하고 여전히 방법론은 분화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한 명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세 사람이 같이 결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론은 여전히 찢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중복적 접근은 각 방법의 원리 기술을 비교, 공통성, 유사성 뭐 이거 확인하고 상호 관련성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 중복적 접근은 뭐 사실 이거 그 결합 중복적 접근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령 이런 거예요. 그 개별 사회 사학과가 집단 지역 사회 조직가의 그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본인이 그 클라이언트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거. 어떻든 방법론은 여전히 찢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단일화 접근입니다. 이게 진짜 통합 방법이에요. 유니테리 어프로치, 그 다음 이제 제너릭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접근, 그 다음에 일반적 접근. 이 말이 나오면 이건 통합 방법론의 용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았죠? 전문직으로서 사육 실천의 공통된 기반을 재확립하고 방법을 특징 짓는 총체적 관점과 틀을 확정하여 방법의 재편성을 도모한다. 그래서 아까 제너릭 어프로치,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로 오게 됩니다. 3번에 제너럴리스트.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하고 달랐죠? 각 방법의 공통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해결하는 사회복 실천이다. 일반주의 실천가, 즉 통합 방법론의 실천가는 다양한 이론, 모델,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모든 클라이언트와 상황에 접근하는 거예요. 미시에서 거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입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영역별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 해서 그들의 누리고를 통합시키고 보호의 연속성을 조성한다. 사실 이제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그 일반주의 실천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너럴리스트. 그 OX 문장 보니까 통합적 방법,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서라고 하면 틀리죠.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서 고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전문화 단계에서 있었죠. 방법론의 분화하기, 전문가 중심주의. 거기 이제 그 뭐였죠? 아까 전문가주의였던 거, 아까 스페셜리스트 거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주의 실천에서 활용되는 접근 방법이다. 맞죠?
일반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통합적 실천을 특징 짓는 주요 요소. 그 사람 이름 맥마흔 나와 있는데 맥마흔은 사람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죠. 통합적 방법론의 특징이기도 한데 먼저 생태체계적 관점을 유지한다. 그죠? 생태체계 이론이 이론적 기반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생태체계 이론은요. 이게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적 관점을 취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강점 관점이에요. 그래서 잠깐 거기에 손으로 이렇게 끼고 잠깐 어디를 보냐면 113쪽 봐보세요. 113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역량 강화 모델이에요. 걔가 제일 밑에. 걔가 역량 강화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권한 부여 모델, 인파먼트 모델이에요. 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 있는 게 강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강점 관점, 인파먼트, 즉 권한 부여 모델,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은 생태체계 관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강점 관점이. 그러니까 생태체계 이론은 통합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인데 이 이론, 이 관점에 기초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강점 관점 권한부여 역량 강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105쪽으로 와보세요. 다시 한번. 생태체계적 관점을 유지한다는 말은 결국은 강점 관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체계 이론이니까 거기 나오는 일반 체계, 사회 체계, 생태체계 이론을 결합한 체계와 체계의 환경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체계 이론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순환적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통합방법론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다. 그죠?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병리보다 강점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인간 행동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순환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단선적 사고라고 하면 틀리죠?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선적 사고가 아니라 직선론적 사고가 아니라 순환론적 사고입니다. 인간의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궤도 접근 틀렸죠? 이궤도 접근은 자선 조직과 인보가 아니었죠? 자, 이제 통합방법론은 환경 속의 인간, 인간과 환경을 모두 둘 다 동일한 비중에서 중시 여기는 이중적 초점이었죠. 자, 어쨌든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적 실천의 특징,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화한다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강점 관점이 자기결정권의 극대화예요. 거기서부터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일반주의적 접근.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한다. 다중체계의 개입. 우리 생태체계의 구성에서 미중외거 공부했잖아요. 시간체계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죠? 예. 어떤 클라이언트에 개입할 때 미시적 차원에서 중시적, 외부 체계, 그 다음에 거시적, 시간체계까지 전부 다 보게 되니까 다중체계 개입이 되게 됩니다. 사회복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사정된 문제의 초점에 따라 어느 수준에도 관여할 수 있다. 관여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죠?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맞죠? 미시적 수준의 거시적 수준의 실천까지 다양한 체계에 개입한다. 맞죠? 자, 이론과 개입 방법, 개입의 개방적 선택.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모델, 그리고 다양한 개입 방법에 대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충주의예요. 그죠? 이게 바로 절충주의. 이걸 절충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과 모델과 개입 방법에 있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절충주의예요. 거기 이제 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활용한다.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기술론에 가게 되면 과제 중심 모델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리드와 앱스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그게 바로 통합 모델이에요. 알았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리드와 앱스타인은 과제 중심 모델을 만들고 3년간 그 모델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그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제 검증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이 모델을.
과제 중심 모델을.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 방법 또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우선시 여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떤 유명한 이론이 있어도 그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검증된 이론이어야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 그 자료를 더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과제 중심 모델에 쓰는 말인데 그 통합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과제 통합적 방식을 취한다. 이론이 아닌 상상력에 근거를 둔 해결 방법을 지향한다. 그러면 또 틀렸고요. 이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실천 현장에 검증된 이론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것을 우선한다. 문제 해결 과정은 우리가 핑커스와 미나 아니 그 뭐죠? 문제 해결 과정은 제가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퍼서 엎어버렸다. 펄만. 그죠? 그래서 진단주의든 기능주의든 둘 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 요소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펄만이었어요. 우리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83쪽에 보면 83쪽에 그 펄만의 연구에 보면 제일 아래 양가로 6번에 바로 위에서 보면 나번에 케이스워크를 하나의 과정, 즉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공통 요소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단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면 진단주의를, 기능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면 기능주의적 접근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묶어버린 거죠. 아마 진단주의적 기능주의를 혼합해버렸는데 어떻든 문제 해결 과정이다. 즉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과정도 통합방법론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실천은 이제 통합방법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 즉 실천의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통합되는 거예요. 과정에. 그 통합적 접근의 주요 이론 봐보세요. 환경 속의 인간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일반 체계 이론도 이거 다 공부한 건데 여기서도 나오니까 물론 이제 주로 인행사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거기 107쪽에 OX만 한번 봐볼까요?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동기결성을 적용하여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 밝힌다. 원인은 하나인데 어떤 원인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다양하다는 것이니까 다귀결이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 그죠?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가 다양하면 다귀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아래 또 내부 체계는 내부 체계 없죠. 생태 체계에서. 그죠? 왜? 그러니까 미중외거죠. 시간 체계까지 물론 나왔죠. 우리 인행사에서. 그다음 이제 108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통합 모델로 바로 갈게요. 나머지는 인행사에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중요해요. 여기 모델. 먼저 핑커스와 미난의 사책입니다. 이번에 여기서 나왔죠, 문제가? 자, 핑커스와 미난의 사책에는 거기 보니까 1970년대 초 핑커스와 미난은 통합적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근데 이 모델의 사육사의 초점, 바로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이 체계, 초점을 둬야 할 체계, 비공식적 지원 체계, 공식적 지원 체계, 사회적 지원 체계. 그죠? 뭐 이거는 근데 나온 적은 없어요. 알죠? 그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 이 체계의 구성에 보니까 사체계에서 말하는 이 사체계, 체계의 구성, 네 가지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이 클라이언트 체계는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는 것이 기대되는 체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라이언트 체계는 이런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예요.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죠? 그 변화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변화매개 체계인데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도 변화매개 체계예요. 표적 체계는 목표 체계로 안 나오고 표적 체계로 나옵니다. 표적 체계는 변화매개인, 아까 변화매개 체계 있잖아요. 아까 사회복사. 이 변화매개인이, 즉 사회복사가 변화 또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는 사람. 거의 클라이언트 체계와 뭐 동일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물론 그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행동 체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매개 체계가 변화시켜야 할 표적, 그게 바로 표적 체계예요. 그 다음에 행동 체계는 변화매개인, 즉 사회복사가 표적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행동 체계가 돼요. 알았죠? 근데 거기 양가로 3번 보니까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중첩될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그 아래 109페이지에 제일 아래 그 표로 요약을 하면서 그 날개 쪽에 보니까 그 그림이 있죠. 클라이언트 변화매개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클라이언트 체계 그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알았죠? 이 클라이언트 체계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했죠?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당연히 변화매개 체계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죠? 사회복사 또는 사회복사를 고용한 기관에. 그죠? 그러면 이 변화매개 체계는 변화시킬 표적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매개 체계가 표적 체계를 변화시킬 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행동 체계다 라고 해서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4가지로. 알았죠?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외우라 이거예요. 그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가 중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중첩된다는, 지금 이건 핑커스와 먼저 이걸 설명한 겁니다.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책입니다. 이 중첩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가령 자,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상담센터에 사회복지사한테 왔어요. 사회복지사는 이제 변화매개 체계겠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술만 마시면 막 그 집 내에서 가족에서 막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물건 던지고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렇게 술만 마시면 내가 막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면서 애들을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술을 끊고 싶다.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해버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나 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이쪽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와 여기에 표적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가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지금 이걸 설명한 겁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중첩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엄마가 중학생인 아이가 얘가 막 싸우고 왔어. 얼굴도 맞고 왔어 막. 근데 말을 못하네 얘가. 너무 내성적인 아이인데 얘가 맞고 온 거예요. 옷도 막 찢어졌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엄마가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맞고 왔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 아이 좀 도와줘라. 요청해. 엄마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클라이언트 체계예요.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변화매개 체계이고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누구한테 개입해야 돼? 그죠? 엄마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죠? 즉
학생. 그죠? 얘한테 개입해야죠. 개입하고 있는 변화시켜야 할 표적이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와 표적 체계가 중첩되지 않죠. 그죠? 여기는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체계와 여기 행동 체계가 중첩될 수 있느냐 여부. 자, 학교 사육사는 이 아들을 변화시키는데 이 학생을 개입해야 하는데 이 얘네 선생님이나 함께 행동해야 할 사람이 얘네 친구들이나 그죠? 또는 이웃이나 또는 얘네 가족 또 함께 행동을 해줘야 하거든요. 함께 상호작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얘를 변화시키는데 개입하는데. 근데 엄마는 가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엄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마도. 그러니까 엄마도 함께 행동해줘야 하거든요. 상호작용해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와 엄마 겹쳤죠. 그러니까 여기도 중첩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기 이제 여기가 중첩되는 걸 또 설명해 보면 자, 학교 사회복사가 얘를 개입하려고 하는데 플러스 학교도 학교 사회복사를 고용하는 학교, 조직이나 단체도 변화 매개체계거든요. 근데 얘도 얘지만 얘가 피해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의 어떤 규칙 때문에 얘가 또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근데 그 규칙이 잘못됐다. 그러면 학교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변화시켜요. 학교가 이쪽으로 와버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중첩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변화 매개 체계와 표적 체계가 중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한번 여기와 여기 표적 체계와 행동 체계에 중첩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표적 체계.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 이제 다른 사례입니다. 엄마의 양육 방식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양육 방식, 그러면 엄마가 이제 표적 체계죠? 엄마의 양육 방식을 변화시켜. 근데 그 엄마한테 양육 방식을 가르쳐 주고 그 엄마가 그 양육 방식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모습이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라고 시킨다면 그러면 그 엄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엄마와 함께 행동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이쪽으로 또 내려와.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표적체계와 행동체계도 중첩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것 자체를 외워도 상관없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제 공무원 시험은 몇 차례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체계와 어떤 체계가 중첩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풀 때. 만약 이걸 못 이룬다면. 근데 어떤 체계와 어떤 체계가 항상 일치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항상 일치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럼 뭐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말이 안 되지. 항상 일치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일치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일치할 수 있다. 중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알았죠? 자, 이제 이걸 먼저 끝냈고 이제 이걸 포함해서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체계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포함해가지고 두 가지가 추가시킨 거.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추가. 하나는 전문체계. 또는 전문가 체계라고도 하고요. 여기 가짜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의뢰응답 체계예요. 의뢰응답 체계. 자, 근데 이 의뢰응답 체계를 문제인식 체계라고도 합니다. 문제인식 체계라고 돼요. 얘를. 그리고 이 의뢰응답 체계를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의뢰 체계와 응답 체계로 나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고 이걸 이제 7체계라고 하지 않고 6체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알았죠?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 지금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를 포함해 가지고 두 가지를 더 추가시킨 것이 뭐다?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예요. 알았죠? 이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를 신문제 해결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걸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해결 모델은 본래 펄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붙이면 어차피 컴튼과 갤러웨이의 문제 해결 모델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컴튼과 갤러웨이의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컴튼과 갤러웨이의 신 문제 해결 모델 이렇게 신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6체계 모델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추가시켰으니까 거기에 전문 체계를 보니까 사회복사들의 전문가 단체, 사회복사를 준비시키는 교육 체계, 그리고 전문적 실천의 가치와 사회적 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전문가 육성 교육 체계도 전문 체계에 해당한다. 맞는 문장인데 왜 틀렸어요? 사체계 모델에다가 집어넣어 틀린 거예요. 사체계 모델. 문제는 사체계 모델을 질문한 거거든요. 알았죠? 거기 이제 전문가 육성 교육 체계는 뭐예요? 육성하는 교육 체계 또는 이제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적 실천의 가치와 사회적 인가 이건 다 뭐예요? 이건 전문 체계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2번에 보니까 협회나 학회가 이 전문 체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뢰응답 체계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문제인식 체계라고도 하는데 의뢰응답 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구별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일반 클라이언트 체계 여기하고 이제 다르다 이거예요. 아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였죠. 나 좀 도와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의뢰 체계가 여기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반 클라이언트 체계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강제로 오는 경우, 그죠? 강제로 사회복지관에 오는 경우. 그래서 의뢰 체계 여기서의 의뢰 체계는 보면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근데 여기서 의뢰 체계는 여기 클라이언트 체계와 다른 것이 뭐냐면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법원이나 경찰이나 외부 전문가. 그리고 그 강제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했지만 이 사람 여기는 강제로 대상자를 보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뢰 체계에 의해서 보내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응답 체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학교의 경우에 학교 규칙을 위반해서 학교로부터 교사로부터 학교 사회복사실로 의뢰되는 경우, 그죠? 의뢰 체계는 학교 담임 교사가 되고 그 의뢰를 통해서 그 의뢰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되는 학생은 응답 체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 OX 문장 사체계 모델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의뢰응답 체계에 해당한다.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의뢰응답 체계가 맞는데 이거 강제로 보내어진 클라이언트 그랬죠? 그런데 사체계 모델에다 집어넣어 틀린 거예요. 그죠? 6체계 모델이라고 했어야죠. 가령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으로 보내어진 비행 청소년. 그러면 법원은 의뢰 체계가 되고 그 법원에 의해서 강제로 보내어진 청소년은 응답 체계가 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은.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은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절충주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진단주의 기능주의 논쟁을 종식시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거의 개요 2번에 보니까 진단주의 학파와 자와 의지를 강조하는 기능주의 학파의 오랜 논쟁을 종식시켰다. 그죠? 그리고 핑커스와 미나의 사체계 모델이 기초가 되었고 111쪽에 오니까 거기 이제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펄만의 문제 해결 과정에 내가 4P와 6P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2번 나왔었습니다.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문제 해결 과정. 보세요. 문제 해결 모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그죠? 이 공통 요소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펄만이. 그러면 이제 보면 문제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 이렇게 해서 4P가 돼요. 알았죠? 여기다가 이제 제공물, 급여와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집어넣으면 6P가 되는데 6P는 나온 적이 없어요. 4P를 물어봤는데 거기다 이제 플랜이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점인과 기타만의 생활 모델은 이건 이제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생태체계 이론을 그대로 그냥 모델로 적용한 거예요. 인간의 욕구, 환경의 자원 간의 조합, 적합성. 그래서 거의 2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골든스타인의 다이너 모델도 이거 통합 모델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얘들.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자, 마지막 권한부여 모델이에요. 이 권한부여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기술론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론에도 이번에 두 문제 나왔잖아요. 12번하고 지금 9번하고 12번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권한부여 모델, 인퍼먼트 모델. 자,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아까 이제 제가 113쪽에 그 그림 있잖아요, 제일 위에. 강점 관점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넓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보다 약간 좁게 접근하는 것이 권한부여 모델 또는 그걸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좁게 접근하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생태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따로 구분하지 말고 얘들은 같은 문제로 풀면 돼요. 알았죠? 뭐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굳이 적용해가지고 그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똑같게 문제를 풀면 돼요. 뭐 역량 강화 모델로 문제가 나오거나 강점 관점 문제로 나오거나 인퍼먼트 모델 또는 권한부여 모델 문제로 나오거나 다 똑같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 참고로 거기 이제 우리가 기술론으로 가게 되면 뭐 이제 모델들을 공부할 건데요. 거기서도 이제 실전에 이제 직접적인 이런 모델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52페이지에 보면 역량 강화 모델을 거기서 또 다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이제 거기 한번 252페이지 가보시겠어요? 그 목차만 잠깐 보고 계세요. 253쪽에 보니까 역량 강화 또는 권한부여 인퍼먼트 모델에서 그 개념 나와 있고 세 가지 차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255쪽에 보니까 개입 과정에서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건 거기 가서 조금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여기서 실천론에서 한꺼번에 공부를 합니다. 112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권한부여 모델. 권한부여가 뭐냐?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제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킨다. 그죠? 자, 근데 이런 통제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어려움이 처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뭐가 좀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친구나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인관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 내적인 통제감 또는 제도적인 통제감, 뭐 이런 것들이 권한부여 차원 세 가지, 아까 거기 그 기술론에 이제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인부관 운동은 권한부여 모델의 뿌리다. 그죠? 인부관 운동은 권한부여 모델의 뿌리죠? 그죠? 이념적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인부관 운동이. 인파워먼트 실천을 이끈 중요한 역사적 선례로 거기 이제 소수 집단의 사회 개혁 노력들, 초기 그루벅 이론가들, 그루벅은 이제 집단 지도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급진주의적 정신의료 사업가였던 레이놀즈의 활동 등도 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에 모델의 이념적 근원은 레이놀즈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이념적 근원은 인부관 운동이에요. 레이놀즈의 활동도 중요한 선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이념적 근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보죠.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한다. 자, 그래서 강점, 관점, 권한부여, 역량 강화의 관계는 그냥 얘들은 다 같은 거다 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강점, 관점으로 와볼게요. 113쪽. 강점, 관점. 대표적인 학자로 셀리비, 밀리. 셀리비, 밀리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대표적인 학자로 셀리비와 밀리 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기출지문에 떴고,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버거와 루크만도 이제 대표적인 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클라이언트를 독특한 존재, 다양성을 인정,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다. 자, 그 다음에 병리적 관점에서의 문제는 강점 관점에서는 변화를 위한 도전이다. 그리고 병리적 관점이 과거지향이라고 한다면 강점 관점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요. 과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강점 관점에서는. 알았죠?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를 강조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중시 여긴다. 그래서 그 표 있잖아요. 셀리비가 이제 그 만든 표인데 병리적 관점과 이제 강점 관점의 비교. 셀리비는 지금 강점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였잖아요. 자, 그 표를 한번 보면 병리적 관점만 좀 한번 봐볼까요? 병리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 그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봐요. 치료의 초점은 문제에 있고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회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진술은 전문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진단에 활용될 뿐이에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기의 병리, 증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치료 개입의 핵심. 자, 이거 병리적 관점, 병리 관점은 전문가 중심주의거든요. 전문가 중심주의. 그래서 모든 게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치료의 핵심도 전문가인 실무자에 의해 고안된 치료 계획이 치료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치료자인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은 병리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변화를 위한 자원도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에 있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증상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강점 관점 봐볼까요? 자, 클라이언트를 아까 증상을 가진 자로 봤지만 여기는 강점을 가진 자로 보고 있고 치료의 초점을 가능성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이 있고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하죠? 그죠? 네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클라이언트를 알아가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까 병적 관점에서는 성인기에 병리를 가져왔는데 이제 강점 관점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개인을 약하게도 할 수 있지만 강하게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다. 자, 치료의 핵심은 아까는 전문가의 치료, 실무자의 이제 치료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개인, 즉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참여해 있다.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의 삶의 전문가가 아까는 전문가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다. 개인의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고 변화를 위한 자원도 전문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가족과 지역사회. 그죠? 원조의 목적은 아까는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지만 여기는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하고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거기 OX 문장에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재해석하여 진단에 활용한다. 그러면 그건 병리적 관점이죠. 자,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한다. 아까 지금 재해석하는 것은 아까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여기는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클라이언트 진술을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재해석하는 것은 아까 어디였죠? 병리적 관점이었죠? 자, 현재 강점을 갖게 된 어린 시절의 원인, 사건의 치료에 초점을 두는 건 병리적 관점이겠죠?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그것도 병리적 관점이겠죠?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그죠?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다. 그건 맞죠? 역량 강화 모델로 나왔지만 똑같은 문제를 풀으라고 했죠, 제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4쪽에 보니까 어떻든 강점 관점으로 나오든 권한부여 모델로 나오든 인파먼트 모델로 나오든 역량 강화 모델로 나오든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면 돼요. 알았죠? 근데 거기 권한부여 모델의 주요 실천적 개념 보니까 협력과 파트너십이다. 즉 클라이언트는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파트너이다. 알았죠? 파트너로 본다. 클라이언트를. 그래서 거기에 OX 문장 사회복사의 주도적 개입, 전문가 중심주의 다 틀린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비자 시각이다.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자,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와 소셜워커와 클라이언트는
여기가 제공자이고 여기가 수혜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점 관점에서 인퍼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에서는 수혜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본다. 그러니까 사회복사는 제공자가 맞지만 클라이언트는 소비자다. 수혜자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그렇죠. 물론 이제 협력적 관계이면서 이 소비자라고 하는 말 속에 자기결정권의 극대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로 본다. 제공자와 수혜자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서비스를 수혜자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이며 수혜가 아닌 권리로서 이해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선택권, 즉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환자, 서비스 수혜자,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에서 소비자로 재규정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한다. 이 소비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점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합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설명을 막 자세히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건을 사고 말고는 누가 결정해요? 소비자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주의예요. 알았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비자라는 용어 제가 박스에도 설명해 놨는데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체계의 파트너십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활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주권주의. 그렇죠. 그래서 그 OX 문장 보니까 인파워먼트 모델로 문제가 나왔던 것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 틀렸죠. 독특성을 인정하는 개별화 그건 맞아요. 자, 그다음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를 통제한다 틀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병적 관점 쪽으로 가져요. 클라이언트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그죠? 자, 역량 강화 모델. 자, 그다음에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 역량 강화 모델 할 때 이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 중요시 여긴다. 여기서 인간 체계 구성원을 돌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체계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 물리적 환경의 자원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고 억압받은 집단에 대한 역사적 관점 이해. 이것도 이 권한부여 모델 또는 인파워먼트 모델 또는 강점 관점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 이것도 무슨 인파워먼트 모델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권한부여 모델의 이념적 근원이 어디였죠? 인부관 운동이었죠. 인부관 운동은요, 데니스 목사님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하고 아예 억압받는 집단들한테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슬럼가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인부관 운동은 사회 개혁이잖아요. 그죠? 예, 인부관 운동이 사회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 변화. 이게 뭐예요? 사회 개혁이죠. 사회를 뜯어 고치는 거. 그죠? 그래서 행동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권한부여 모델에서 거기 이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 형태를 비판하고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연결하는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억압받는 집단에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이 권한부여는 인파워먼트 모델. 자, 그다음 마지막 인파워먼트 모델 이 개입 과정 있잖아요. 이 개입 단계는 우리 역량 강화 모델 쪽이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요. 본래 실천 기술론에서. 근데 이게 뭐 영역 구분 없이 양쪽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뭐 2교시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파워먼트 모델 또는 역량 강화 모델의 개입 과정 그리고 그 개입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짓는 문제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대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대화 단계 순서는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또는 그걸 발달 단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발견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발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거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주요 가업 위에도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싹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기 지문에 떴던 애들. 그러니까 걔들은 알아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대화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발견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발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그 표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화 단계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 형성하고 강점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 현재 상황의 명확화, 그 다음에 발견 단계에서는 수입된 정보를 조직화하고 강점 확인하고 강점 사정하고 또는 자원 능력 사정하고 해결점 형성하고, 발전 또는 발달 단계에서는 성공 인정하고 기회 확장하고 달성한 거 통합하고 새로운 자원 활성화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강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강점을 발전시킨다.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제 대화 단계 다음에 발견 단계 다음에 발전 단계인 거 이 순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한 줄로 나오면서 얘들을 순서를 틀리게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역량 강화 모델 또는 인퍼먼트 모델의 계획 과정은 대화, 발전, 발견 단계 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도 알아야 돼요, 일단. 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